이강민의 잡지사 11호로 17번째 페이지.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버젓이 장식하고 있지만 왠지 모르게 안 유명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의 이름과 존재감을 찾아주는 특별 기회 킹 어게인. 왕 재조명 전문가, 이름에 마저 빛광자가 들어가는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저희가 지난 몇 주는 뭐 환구단, 종묘 등을 중심으로 우리 근현대사를 알아봤는데, 네. 오랜만에 저희가 한 1000년 정도 앞으로 갑니다. 그렇죠. 고려 왕들을 재조명해 주신다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선하고 더불어서 가장 익숙한 나라를 꼽으라 그러면은 고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또 생각해 보면은 나 고려에 대해서 좀 많이 아는 것 같아. 강감찬 장군, 뭐 귀주대첩, 서희, 무신정권,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막상 이제 역대 왕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조선 같은 경우는 태조부터 고종, 순종까지 거의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다 외우잖아요. 지난주 배웠던 묘호를 외우니까. 그렇죠.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그거를 다 외우는데 막상 고려를 외우라고 하면은 일단 외우는 것도 힘들고요. 태조왕건. 그러다가 이제 쭉 가다 공민왕, 공양왕 이렇게 이제 넘어가기도 해서 네. 예를 들어 조금 업적이 뭐 컸다거나 인상적인 뭐 광종이라든지 현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왕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그 사이사이는 좀 비어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를 공부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빈틈을 메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잡지사에서 고려 역사의 빈틈을 왕을 통해서 한번 메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역대 왕들을 한번 순서대로 한번 좀 살펴보자. 그러면은 뭐 한 분 한 분 저마다의 스토리와 역사가 그렇죠. 다 있겠죠. 그래서 유명한 왕은 유명한 왕대로, 그다음에 덜 유명한 왕은 덜 유명한 왕대로 그 시대의 어떤 역사를 좀 살펴보면서 채우다 보면은 왕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어떤 사건과 그 시대의 어떤 중요한 어떤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려 역사를 조금 더 풍부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준비를 해보려고 했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가 태조 왕건은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번 다뤘던 상황이라 그의 다음 왕인 태해, 그래서 해종부터. 이대 왕이 해종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대 왕인 해종부터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잡지사 초창기를 이제 멱살 잡고 이끈 거는 선생님의 고려사였거든요. 오랜만에 저희가 또 그렇죠. 고려로 갑니다. 그때 이제 고려 원종의 뭐 그렇죠. 쿠빌라이 만났던 그런 이야기들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해종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의 왕 가운데서도 덜 알려진 왕입니다. 보통 고려사 공부하다 보면은 태조 왕건 하다가 갑자기 보통 광종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왕비를 열어 두셔서 왕족이 늘어났는데 다시 왕권을 강화한다고 숙청을 했다. 광종. 요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그 사이에 끼어 있었던 해종, 정종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특히 해종은 그냥 지나가는 과정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해종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그러면은 재위 기간이 짧았던 왕, 뭐 왕규의 난이 있었다. 왕규의 난? 네. 뭐 그다음에 박술이라는 사람이 해종하고 깊은 인연이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 왜냐하면 드라마 속의 박수리가 워낙에 인상적이어서 무장이잖아요. 무장이고 그 안에서 막 수염도 기르고 약간 장비 느낌.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뭐 진해, 개구리 이런 것들도 먹을 정도로 좀 성격이 좀 특별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그 해종부터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료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고려의 해종이 조선으로 본다면 정종, 그다음에 문종 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정종하고 그래요? 문종을 약간 섞어놓은 느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데 이제 그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떠한지 이제 들으시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궁금해지네요. 네. 태조왕건의 아들이자 고려의 2대 왕입니다. 해종은 누구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해종의 탄생을 두고 아주 좀 오묘한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들었습니다. 네, 해종은 잘 몰라도 이 이야기는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이제 해종을 잉태하게 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해종이 어떤 인물인지 좀 사전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912년에 태어난 해종은 이제 921년 정윤, 그러니까 당시는 정윤이라는 표현을 썼고 우리가 좀 익숙한 표현으로 쓴다면은 황태자가 됩니다. 이때는 이제 세자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 황실의 격에 맞춰서 호칭을 불렀었거든요. 황태자. 그러다가 20년 뒤인 943년에
태조의 뒤를 이어서 2대 고려 왕이 되었습니다. 네. 통일 전쟁에도 이제 큰 공을 세웠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왕에 오른 뒤 이제 박수리, 왕규, 정종의 왕위 쟁탈전에서 불안한 전국을 이어가다가 34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아, 일찍 세상을 떠났군요. 네, 이게 이제 보통 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네. 이 내용을 제가 읽다 보면은 그럼 이분은 뭘 하신 거지? 업적이 안 나오네. 맞습니다. 업적이 안 나오고 그 시대의 상황도 혼란스럽고 복잡했다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그 각각의 의미가 뭔지는 잘 모르게 되는데요. 네. 여기에 이런 해종의 조금은 무색 무치한 분위기를 더하는 내용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잉태 관련된 이야기가 아닐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무색무취를 조금 더 더하는 그리고 그래요? 거기에 어떤 연관 관계가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게 바로 이제 주름대왕 해종 이야기입니다. 주름이요? 주름? 네, 주름. 주름살 할 때 주름살 할 때 주름. 오, 해종이 주름대왕이에요. 주름이 많았대요. 아, 그래요? 남들 그래서 같지 않네. 주름대왕 해종 이렇게 예. 불렀는데 네. 그 이야기는 이제 그 태조가 처음에 이제 나주에 이제 원정을 갔을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왕건이 나주에 갔을 때. 네, 그래서 이제 해종의 모친이었던 당시는 그냥 오씨였지만 장화왕후를 만날 때 이야기인데요. 네. 나주를 공략하러 갔던 왕건이 이제 완사천 운물가에서 빨래하고 있던 어여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반했나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때 두 사람에게 묘한 징조가 있었는데요. 네. 당시 오씨 장화왕후 같은 경우는 이전에 꿈을 꿨는데 용이 자기 뱃속으로 달려 들어오는 꿈을 꾼 거예요. 이건 태몽이다 누가 봐도. 태몽이고 그때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귀한 인물이다.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하고 완사천에서 이제 비단, 그러니까 저기 완사가 비단을 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대체로 그게 속옷일 가능성이 많아요. 어쨌든 비단 속옷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있는 집 따님이었던 거죠. 예. 그런데 왕건 역시 이제 목이 말라서 우물가로 가는데 네. 저기에 오색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 있는데 네. 그 밑에 오씨가 있었던 거예요. 실크 속옷을 빨면서. 네, 예. 그러니까 마치 이제 무대 장치인 거죠. 오색 구름 밑에. 아, 그렇네. 스포트라이트. 그러면 저 여인은 보통 여인은 아닐 거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서로 약간의 징조가 있었으니까 눈이 맞으면서 파치칙 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두 분이 일사천리로 그 다음 단계로 이어가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관계를 맺었는데 네. 그런데 맺으면서 태조가 이성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왜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내가 여기서 이 여인을 임신하도록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다른 곳에다가 예. 그래서 이제 뭐 질외 사정을 했다. 의학적으로 이제 질외 사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때 이제 태조의 생각을 정리한 기록을 보면은 미천한 신분이라 임신시키지 않으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장화왕후 역시 만만치 않은 분이라 이를 흡입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은 하대요. 의학적으로 가능해요? 네, 그래요? 제가 본 논문에 네. 연구자께서 네. 그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본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네. 가능합니다. 그거를 이제 모아서 그게 다시 가능은 하다고요? 네, 그렇게 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예. 이렇게 낳은 아들이 이제 해종이 되었고요. 예. 그런데 그 해종의 얼굴에 당시 두 사람이 동침할 때 깔았던 돗자리가 있는데 그 문양이 그대로 얼굴에 그래서 주름살 대왕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해종의 외모와 함께 사실은 그의 아버지는 그를 낳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노력으로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가 왕건 기준으로 보면 미천하다.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끼쳐서 해종을 조금 우스꽝스럽고 조금 약하게 만드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게 해종이 아무래도 권력이 좀 취약한 상태에서 왕에 올랐겠구나. 그리고 어머니였던 나주 오씨 집안이 조금은 한미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자료를 보면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건 나주의 오 씨가 그렇게 뭐 기반이 약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그 왕건의 혼인 관계, 우리가 알고 있는 호족 연합 정책으로 29명의 부인을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표현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역사학적으로. 아. 29명의 왕비를 뒀다고 얘기하기도 애매하고요. 네. 29명의 부인을 두었다고 얘기하기도 애매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29명 중에 3명만 왕후라는 호칭을 쓰고요. 나머지 26명은 부인이라는 부인? 호칭을 씁니다. 다만 그 26명 중에 3명 정도는 그 자손이 자식이나 나중에 손자나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되면서 왕태우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부인 중에 3분은 나중에 왕태후가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왕태우 역시도 왕후라는 이름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공식적으로는 태조 왕건의 29명 중에서 왕건이 인정한 이 사람은 왕비이고 예. 이 사람은 부인이다 할 때 그 왕비로 인정한 사람은 3명밖에 3분. 없는데 거기에 장화 왕후 오씨가 들어가 있는 들어가요? 거죠. 오, 예, 그럼 인정받았네. 그렇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당시 왕비 3명을 말씀을 드리면 정주 출신의 첫 번째 왕비가 신의 왕후 유씨, 그다음에 두 번째 왕비가 나주 출신의 정왕후 오씨,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주 출신의 정덕왕후 유씨, 이 3명뿐입니다.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나중에 이제 굉장한 권력을 갖는 정종과 광종의 친모였던 신명순성 왕태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냥 부인으로 불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정왕후 오씨가 일단은 격이 낮지는 않았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그러면 태종 뒤에 정종 광종은 동복 형제예요. 이복 형제인 거죠? 예, 해종 기준으로는 이복 동복 형제. 해종 기준으로는 정종과 광종이 이복 형제.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정종과 광종은 둘은 동복 형제. 둘은 친형제. 네, 이렇게 오케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왜 이 한미하다, 측미하다라는 표현을 썼을까를 오씨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이게 나주라는 지역적인 특성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고려의 국호가 고려잖아요. 네. 그럼 어느 나라를 계승한다는 거냐면 고구려.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당시 자신들이 고구려의 후손이라고 주장했던 호족들이 어디냐면 황해도 평안도 호족들이에요. 예. 그다음에 또 주력 세력이 어디냐면은 경주에서 넘어왔던 세력들인데 네. 경주의 판도가 주로 경상도하고 충청도 일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약간 신라를 계승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가장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나라가 백제인데 네. 후백제의 견원 때문에. 네. 그런데 나주는 전라도 지역 네. 옛 백제 땅인 거죠. 그렇죠. 비록 고려가 그 지역을 계속 점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호족들끼리 얘기할 때 우리는 고구려계. 그쪽은 어디? 신라계. 쟤네는 백제. 근본 없는 놈들. 그렇죠. 그런 평가들이 영향을 끼쳤을 거로 보여지고요. 더불어서 이때 임신할 때 시기가 911년, 12년 그 사이잖아요. 네. 이때 왕건은 왕이 될 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직 지금 후삼국 후고구려. 네, 궁예의 지금 장군으로서 여기를 침공하러 왔으니까 예. 사실은 내가 7, 8년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내가 여기에다가 아들을 둔다? 이거 여러 부분에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정치적으로도 부담스러울 하고요. 수 있고.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오히려 이때는 자식을 낳는 것보다는 그냥 안 낳는 게 그렇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네. 이런 이야기들의 본질적인 내용인데 이 이야기를 좀 더 측미 한미로 바꾼 거는 나중에 이제 해종이 단명을 하고 네. 그다음에 정종 광종 측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해종이라는 왕이 조금은 좀 취약했어 이미지를 좀 만들었다. 라는 이미지를 여기에다가 넣으려고 했지만 또 아버지 얘기를 없앨 수는 없으니 그렇죠. 태종 그 얘기들이 편집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군요. 예. 그러네요. 왕건은 아직 지금 후고구려에서 활동하고 있고 왕이 될 줄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오 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까 왕건의 태도가 달라졌다면서요? 이게 아빠의 마음이죠. 내 자식이야. 네. 라고 해서 아마 그 해종을 봤던 것 같아요. 네. 또릿또릿했었나 봐요. 그래서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무라고 부르겠다. 그러니까 무예할 때 무자입니다. 근데 무예의 무자는 그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들과 싸운다라는 용맹함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무자를 풀어서 해석하면은 지과 그러니까 이제 창을 멈춘다. 창을 멈춘다. 전쟁을 멈춘다. 그 무자가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건은 너무 전쟁에 시달리니까 상대방을 제압하기도 해야겠지만 이 전쟁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자신의 아들 이름에게 넣어서 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가 막 싸움을 잘한다라는 의미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 것. 평화의 시대가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애지중지하게 길렀는데 드디어 이제 918년 이제 신하들 옆에 있던 동료들의 추대로 후고구려 고려의 왕이 됐어요. 됩니다. 왕건이. 그때 이제 아들의 나이가 7살이에요. 7살이 얼마나 똘똘해요. 아, 그렇죠. 얘를 내가 네. 황태자로 삼겠다라고 얘기했더니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신하들이 약간 조금만 기다리시지요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예. 몇 가지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당시 첫째 왕후였던 신의 왕후에게 아직 자손이 없습니다. 근데 신의 왕후가 아직 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좀 더 봐야 된다. 보자. 예. 그다음에 이제 야심만만했던 이제 그 정종하고 광종을 낳았던 신명순성 왕태후가 예. 그거 눈을 지금 시퍼렇게 뜨고 있잖아요. 예. 아마 그 혼인 정책으로 막 혼인을 했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혼인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기다려 보시지라고 그 배우의 호족들이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왕건 역시 뭐 내가 지금 바로 왕이 됐지만 아직 전국은 혼란스러우니까 몇 년은 기다려주마라고 해서 한 3년 기다린 것 같아요. 네. 3년 기다렸는데 이쪽 양쪽에 다 소식이 없으니까 네. 이제 그러면은 황태자. 신하들이 반대할 명분도 사라지게 그렇지. 되죠. 예.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해종을 네. 황태자로 만들게 되고요. 네. 참고로 당시 그 왕건의 둘째 아들 즉 해종의 바로 밑에 동생이 정종이 되거든요. 정종. 예. 정종이 923년에 태어납니다. 네. 11살 차이예요. 희종이랑요? 네. 그러니까 해종이 볼 때 네. 저게 애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왕건이 네. 볼 때는 얘는 지금 11살이 얘가 20살 되면 얘는 지금 9살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내 해종을, 후계는 예. 해종이 가는 게 자연스럽죠. 맞다라고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921년 무를 당시 기록으로는 정윤, 우리 기준으로는 황태자로 이제 세우게 되는데요. 다만 그 전부터 나주 지역이 기반이 약하다는 거를 왕건은 고민을 했던 약점이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주와 가장 비슷한 지역에 눈에 띄는 신하가 누가 있을까 봤더니 네. 지금의 당진 출신의 네. 박수리가 눈에 떠오릅니다. 박수리 장군. 박수리는 호족이 아니라 예. 그냥 혈혈단신 군인으로 출세한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은 자기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네. 태조의 명이라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인물이었거든요. 예. 내 아들을 보필해달라. 김학철 씨가 거기. 그렇죠. 김학철 씨가 나오죠. 진짜로 멋있게 나오잖아요. 보필하겠습니다. 네. 이러셨겠죠. 예. 그러니까 당시 지명으로는 해성군, 지금으로 치면 당진 면천의 출신이었던 네네네. 이 박수리가 장군으로서 이제 해종을 보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 퍼포먼스도 이제 박수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몰래 이제 장화왕후한테 그 황제가 입는 옷을 그 왕건이 보냈나 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세자로 삼겠다, 황태자로 삼겠다. 장화왕후가 박수리를 불러서 지금 그 폐하께서 이런 걸 보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제가 상소를 올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태자가 됐으니까 황태자가 됐으니까 왕이 계승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죠. 그때 이제 그걸 담당했던 인물이 최언위라고 하는 인물인데 최언위. 당시 최치원, 최승호와 함께 삼체로 불렀던 인물입니다. 근데 예. 이분의 이제 그 이력을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삼체 이렇게 불렀나요? 그랬어요. 그래요? 되게 오래된 전통이네. 네. 예. 그래서 네, 뭐 삼김, 뭐 삼체, 뭐 삼위, 뭐 이렇게 그래요? 예. 이강민과 더불어 삼위, 뭐 이렇게. 굉장한 학자인가 보네요. 네. 예. 이력을 말씀을 드리면 네. 18살에 당나라에 유학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20년 뒤 당에서 치르는 외국인을 위한 과거인 빈곤과에 급제를 했습니다. 당대 동아시아 최고의 인재였고요. 신라에 귀국했다가 918년, 19년 사이에 고려로 귀부를 했습니다. 네. 이 정도 인물 유학까지 했고 신라에서도 최고위직에 있었고 네. 이런 사람이 태자 사부를 맡는다. 태자의 교양은 엄청나죠. 네, 이제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을 이 최언위를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왕 수업을 제대로 받게 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훗날 이제 해종이 되는 태자가 이제 태자로 있던 시절에는 아직 후삼국이니까 좀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 그렇죠. 921년이니까 936년까지 한 15년 정도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아버지 왕건을 도와서 좀 태자도 좀 공을 세우거나 한 게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을 왕건이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고려의 우위가 좀 점쳐지던 그 시기에 이제 왕건은 이제 태자에게 너 국경 변경 지역을 한번 돌아봐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당시 북쪽 변경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옛 고구려 영토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왕건이 볼 때 이 고구려 쪽 호족들이 가장 강성하고 말을 안 들어요.
원래 신라에서부터 멀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끼리 논다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네네. 이 패서 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좀 제압하려고 했던 경향이 있고요. 네. 마지막에 이제 936년 후백제와 벌였던 1, 2천 전투에서 태자에게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은 천안으로 가라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천안을 공격하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주력 부대, 그러니까 일부 부대를 보내고 네. 사실은 자기는 선산 1, 2천으로 가요. 왕건 자신은? 네, 그러니까 일종의 성동격서를 한 거죠. 네, 여기서 네. 막 큰 소리를 냈지만 미끼네요, 실제로는 미끼. 서쪽을 치는 예. 그 방식을 썼면서 후백조 주력을 격파하는데 네.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야. 그러니까 해종은 어머니의 지위도 높았고 네. 그다음에 후견인으로서 강한 군인도 있었고 박수리. 스승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부왕을 도와서 정치 군사 일을 보았고요. 나중에 태조가 말년에 병이 들었을 때 내 업무를 태자에게 맡겨라. 인정을 한 거죠. 네. 세종이 몸이 아팠을 때 문종이 그래서 군국 기무를 맡았던 것과 예, 예. 비슷한 상황을 해종에게 맡겼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장자. 적장자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피해 계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적장자거든요. 그런 면에서 왕이 될 때 문제가 없었다고 보여지고 거칠 게 없어요. 예. 무엇보다 또 해종이 예. 힘이 셌대요. 그래서 심심할 심심할 때 뭐 하냐면 쇠갈고리를 폈다가 구부렸다가 악력기처럼. 그게 실제로 기록에 남아 있어요. 이거는 약간 조선 정종 느낌 나는데. 그러니까 정종이 장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은 순하지만 힘은 굉장히 강했던 이제 그런 느낌이었으니 아니 쇠로 된 갈고리를 구부렸다 폈다 하면 옆에서 저 폐하 뭐 이게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퉁 치면은 그냥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문무겸비예요 지금. 맞습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전에 소개된 양력 읽었을 땐 되게 좀 병약하고 맞아요. 약한 왕 느낌이었는데 생각보다 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그런 태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 왕이 오르기까지 순탄하게 절차를 밟은 이제 태자가 혜종이 되는데 네. 오히려 즉위 이후에 이제 어려움에 봉착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2인자로서 누군가를 보좌하는 것과 자기가 1인자가 되는 것과는 하늘하고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태조 왕건도 왕에 올라가자마자 그 해에 6번의 반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사람이 올라가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했던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본심을 드러내게 되는데 해종에게도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해종이 즉위하자마자 어느 날 갑자기 반역을 고발하러 온 인물이 있었던 거죠. 누구죠? 왕규입니다. 왕규가 반역을 고발했어요. 네, 왕규의 난인데 일단 왕규가 고발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왕규가 고발했던 인물이 누구냐? 지금 폐하를 위협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폐하의 동생인 요와 소. 나중에 정종과 광종이 되는 인물을 고발을 한 거예요. 나중에 3, 4대 국왕이 되는. 그렇죠. 그 이복 형제들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고. 역모를 꾀하고 있다. 왕규가 일렀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왕규가 이 역모를 고발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당시 상황을 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왕규 자체가 어떤 인물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왕규는 경기도 광주의 호족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왕건하고 굉장히 밀접해지면서 권력을 누리는 방법 중에 최고가 뭐냐면 왕건에게 두 딸을 시집 보내는 것. 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왕규의 두 딸이 태조의 비가 되어서 보통 광주원 부인, 소광주원 부인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런데 해종이 왕이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럼 셋째 딸은 누구에게? 혜종한테? 해종에게. 그래서 셋째 딸은 후광주원 부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럼 왕건의 장인이면서 혜종의 장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족보는 이제 따지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광주원 부인, 소광주원 부인, 그다음에 해종의 왕비였던 후광주원 부인 이렇게 되는 거죠. 권세가 어마어마했겠네요. 왕비가. 그렇죠. 예. 그런데 태조에게 보냈던 둘째 딸이 아들을 낳습니다. 네. 그 아들이 광주 원군이니까 네. 자기 손주, 외손주가 왕실의 왕족 후보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근데 해종 역시도 4명의 왕비, 그러니까 비와 부인이 있어서 거기에서 2남 3녀를 두고 있던 상황이었으니까 해종으로 볼 때도 그 다음 왕위를 이어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해종이 즉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건강에 이상이 왔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체력은 강한데 몸의 건강 문제가 좀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거를 동생들이 알아차린 거죠. 네, 아까 요랑 소가 예. 알아차린 거예요. 형 몸이 예전만 못한데 갈고리 이렇게 휘기는 하는데 뭔가 그 빈틈이 보여.
그러면 우리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 혜종의 아들에게 가기 전에 우리가 왕위를 한번.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분위기를 자기 딸이 지금 부인으로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버지 예. 지금 그러니까 왕규한테. 지금 예. 폐하가 몸이 안 좋아.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저 시동생들이 아는 것 같아. 라는 걸 왕규한테 얘기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왕규는 혜종의 상태와 요하소의 상태를 모두 알 수 있는 정보원에 위치해 그렇죠. 있었던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왕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고발해야지. 왕규는 혜종을 도와준 거네요. 그렇죠. 나는 태조의 신하이면서 혜종의 신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뜻밖의 반응을 혜종이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뻥치지 말라고? 뻥치지 말라. 아 진짜로? 네. 그대는 참소를 하는가 내 동생들을? 진짜요? 이게 고려사 기록이에요. 그러면서 더 이상 그 말은 하지 말게. 그 실제로 무고를 한 건가요? 무고했다라고 비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박수리도 이게 워낙 충직스러운 군인이어서 사실은 박수리가 여기서 정치적으로 뭔가를 좀 조절하면 되는데 네. 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혜종의 뜻을 따라가니까 왕규로서는 실망을 한 거죠. 억울하고. 지금 이거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내 말을 받아들이질 않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게 됐고요. 네. 그렇다면은 혜종은 오래 못 살 거고 그러면 요와 소가 문제가 된다면 네. 내 손주를 손주. 왕위에 올리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를 왕규가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때 이제 고려사 기록은 왕규가 혜종에게 자객을 보낸 것으로 나옵니다. 혜종이 자기 마음을 몰라주니까 자객을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무고라고 했으면은 지금 왕규로 볼 땐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보통 무고죄는 똑같이 역모로 처벌당하니까 그래서 자객을 보냈는데 네. 자객을 그 혜종이 네. 한 주먹으로 쳐서 죽여요. 평소에 이거 운동한 보람이 있네요. 네, 철구부리 철구부리 보람이. 운동. 원펀치로 네. 최배달처럼. 예. 자객을 주먹으로. 네, 그래서 좀 자객도 좀 난감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근데 자객의 습격까지 받았으면 혜종도 왕규를 더 이상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그럼 혜종 같은 경우는 동생들은 차치하고 자객을 보낸 걸 죽이면 안 되죠 여기서. 네. 잡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문을 해가지고 네 배후에 누가 있느냐를 찾아내야 되고 그렇죠. 사실은 배후에 누가 있는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의심되는 걸 해서 역모죄로 엮어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자기 왕권을 강화하는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네. 그냥 자객만 죽이고 끝. 더 이상 이 문제는 논의하지 마라. 그것도 좀 이상하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자들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조선시대 같으면 당연히 이게 이제 당연히 실록에 다 적혀 있으니까. 예, 정변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간 거 그냥 이 일을 여기서도 멈추고 여기서도 멈춘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혜종의 고민이 뭘까를 고민해 보니까 첫 번째는 혜종으로 볼 때는 당시에 후백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후고구려도 그렇고 궁예나 견훤 역시 집안 싸움으로 무너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집안 싸움을 왕건이 아들한테 끊임없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렇게 되면 안 된다. 내가 지금 왕비 열어두고 지금 그 아래 네 동생이 24명이다. 그래. 공식적으로 그렇죠. 오피셜 예. 25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아들 네 동생들 잘 챙겨라. 걔네들 그 얘기를 끊임없이 들었을 가능성이 수 있죠, 진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네. 왕규를 기준으로 볼 때는 장인이지만 죽여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 부인이 네. 제 아버지는 네. 좋은 뜻으로 한 건데 그렇지. 몰라주시면 어떡합니까? 요런 어떤 그 참 상황. 뭐 이런 것 상황이 구명했다는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혜종으로부터는 딜레마였고 한편으로는 조금 더 넓혀서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정종하고 광종 뒤에는 친 고구려계 그러니까 옛 고구려계 옛 신라계 호족들이 있죠. 그다음에 네. 그 어떤 호족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들을 대적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그다음에 왕규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일대에서 굉장히 강한 세력을 갖고 있는데 이들을 적으로 돌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겠다라는 생각. 아직까지 호족들의 권한이 굉장히 강할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괜히 내가 섣부르게 공격을 했다가 고발자를 공격하기도 뭐하고 그렇죠. 역모했다는 사람을 공격하기도 뭐하고 그렇죠. 피고발자도 고발하는 것들을 지금 혜종의 역량으로는 자기 뒤에 박술이나 몇몇 친정 세력밖에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이 일을 그냥 무마시켜 나가고 내가 정치 잘하고 내가 오래 살고 하면 되지 않겠어? 일종의 처세술인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여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갑자기 그 병이 심해져서 아, 네. 34살 나이에 승하하게 됩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제 타살설을 주장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종을 타살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네. 여러 자료를 보면 타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요하소가 역모를 생각했던 것도 해종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진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해종을 만약에 그 다른 세력에서 죽였다 그러면 해종에 대한 평가를 낮춰버릴 텐데 해종을 태조의 뒤를 이어서 계속 위대한 군주로 고려시대에는 표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자연적으로 죽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지지만 네. 문제는 이제 해종이 죽은 그날부터 네. 고려의 왕실은 급변하게 되는 거죠. 희종은 죽었지만 지금부터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복 동생 정종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예. 아들도 있었는데 해종은. 네, 일단은 아들을 밀었던 사람은 여러 자료를 보면 박수리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아직 어렸던 것으로 보여지고 네. 그 당일날 이복 동생 요가 여러 신하들의 추대로 왕에 오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시대 묘호 기준으로 하면은 정종이 됩니다. 네. 근데 정종은 왕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바로 뭐냐면 박수리를 강화도 갑곳으로 기항을 보내요. 이건 이해가 되는데요. 예. 이해가 되기도 하죠. 친해종이니까. 친해종이지만 한편으로는 전 왕을 잇는 후대 왕으로서는 좀 과한 거죠. 그런가? 박수리는 역모와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예. 뭐냐면 구왕 세력을 제거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이제 일이요? 박수리가 나는 전 왕을 따르다가 그게 죄라면 죄니까 벌을 받고 가겠다. 알겠어. 라고 하고 갑곳으로 떠나게 되는데 네. 갑자기 누군가 와서 왕의 명이요 하면서 박수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왕규가. 왕규가요? 네. 그러니까 왕규는 자기가 왕명을 받았다는 걸 참칭해서 박수리를 죽인 겁니다. 거짓 왕명이라고 네, 해서 거짓 왕명으로, 허위 예. 왕명으로. 예. 그러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왕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박수리를 죽이고 나서 그 다음 군사를 모아서 개경으로 갈 생각을 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그려집니다. 역사 기록 속에는. 네. 그런데 정종은 예측하고 있었어. 왕규가 반란을 일으키지 안 일으키겠어. 나를 고발한. 전에 고발을 했었죠. 나를 고발했잖아. 예, 정종을. 그러면 당연히 해종이 죽으면 날 죽이겠지. 그렇지. 라고 해서 저쪽에 있었던 삼촌 네. 왕식념한테 서경에 왕식념. 있던 예. 왕식념한테 군대를 보내달라고 스탠바이를 시켜놓은 거예요. 읽고 있었구나. 네, 해서 결국은 왕규 일당을 처단해서 300명을 죽였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와. 아니 서경에서 강화도 가는 길목이 가깝지도 않기도 하거니와 예. 이 일이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졌어요. 서경이 평양이죠? 평양.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정종이 이 사건의 모든 사건의 주 배우가 아닐까. 그러니까 왕규의 명으로 박수리를 죽이고 네. 왕규가 머뭇하는 사이에 그들의 세력들을 일망타진 않았을까. 정종이 다 그린 거다. 그런데 정종은 그를 그냥 죽일 수는 없으니까 왕규가 박수리를 죽이고 나도 죽이려고 했다. 근데 박수리를 죽인 거는 이제 거기로 볼 때는 팩트가 되는 거고 이건 의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묶어서 결국 왕규를 처단할 명분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면서 결국은 해종 치세에 대한 평가도 낮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정종의 쿠데타다. 이 왕규의 난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왕규의 난으로 보이는 정종의 난. 계유정난처럼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다만 이제 왕규가 아까 자객을 보냈다라는 기록도 있는데 일단 그거를 반박할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향후에 좀 더 연구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왕규의 난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러 연구자들이 미심쩍은 눈으로 도대체 왕규가 왜 박수리를 죽이며 지금 이 상황에서 왕규가 박수리랑 손을 잡아야 되는 게 맞죠. 그건 고려사 미스터리네. 네. 그래서 역사 기록이 사실을 아예 왜곡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바탕으로 포상을 하거나 벌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 사실과 사실 사이의 여백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부분을 이제 연구자들이 찾아내는 거고요. 근데 연구자들이 증거가 없으면 또 못 찾아내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러 정황 증거로도 못 찾아내면은 이게 이제 문학이 담당할 영역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한 줄로 짧게 말씀해 주신 이제 해종이 박수리와 왕규, 정종의 왕위 쟁탈전으로 불안한 전국을 이어가다가 병을 얻어 34세 돌아가셨다. 이게 지금 이 내용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줄로 그려내면 너무 단순하게 그러네요. 그려낸 거라고 볼 수가 없는 입체적인 거죠. 예.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훗날 혜종에 대한 평가는 뭐 어떤 식으로 내려졌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종에 대한 평가는 당대 기록과 정종, 광종의 뜻이 담긴 기록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승로가 나중에 이제 시무책을 올리라면서 전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혜종은 도량이 넓고 크게 지혜롭고 용기가 있었다. 이렇게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왕규가 반역을 꾀한 일에 의심하고 꺼리는 일이 많아서 신하들이 불편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왕규가 자객을 보내서 한마당에 죽이긴 했지만 그때부터 이제 갑사들을 쭉 데리고 다니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나 봐요. 네.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왜 왕규를 처단하지 않은지 나는 안타깝다. 최승로가. 그런데 한편으로는 동생들을 아껴서 그를 죽이지 않은 것은 참으로 자비로운 일이다. 사실 둘 다 똑같은 거 똑같은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최승로는 누구 편에 서서 글을 썼냐면은 정종 광종 편에서 썼다라는 거를 짐작해 볼 수가 있어서 그러네. 이게 이제 역사 기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고요. 네.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볼 때는 태조의 장자로서 신분상으로도 정당했고 네. 또 한편으로 왕으로서 자질도 괜찮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태조가 어떻게 보면은 왕권 강화책으로 만들어 놓은 그가 혼인 정책 속에서 복잡한 왕실 안에서도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좀 잘 운영해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 이복 동생이 일단 너무 많이 나왔어 아빠가.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이제 그게 실패한 안타까운 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종에게 왕위를 물려줬던 그러니까 장자의 지위를 갖잖아요. 둘째 아들이었으니까 그런 정종. 또 한편으로 적장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지만 일찍 죽음으로써 결국은 자기의 아들의 왕위를 찬탈의 계기로 만들었던 문종 이런 왕들하고 연결해서 혜종을 보신다면은 네. 비록 짧은 재위 기간 그리고 역사 기록 속에서 태조에서 쭉 갑자기 넘어가는 어떤 중간에 빠진 왕이 될 수도 그러네요. 있는 예. 혜종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며 당시 고려의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들, 네. 왕실 상황들이나 또 역사를 읽는 방법들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구간 한 구간 틈틈이 채워나가면 좋겠네요. 자, 호족 왕규의 반란은 뿌리 뽑지 못했지만 부왕 태조 왕건을 돕고 이어서 왕이 되는 정종, 광종을 살렸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는 고려 2대 왕 희종 그리고 이제 왕규의 난의 진실. 네, 오늘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